입니다. 이것은 한 고등학생이 무차별 살인을 저지르기 3시간 전에 시험지에 그린 끔찍한 내용입니다. 시험지 위에는 총구가 아래를 향한 권총이 있었고 이 생각들이 멈추지 않아 도와줘라는 글자를 가리키고 있었습니다. 입니다. 오른쪽의 총알은 온통 피투성이를 가리키고 있었으며 권총과 총알 사이에는 온몸이 피투성이인 사람이 그려져 있었습니다. 시험지 하단에는 내 삶은 무의미하다와 세상은 죽었다라는 글도 쓰여 있었습니다. 입니다. 이 극단적인 내용이 그려진 지 3시간 후 그는 교내에서 방아쇠를 당겼습니다. 그런데 사건 이후 그의 부모는 미국 사법 역사상 자녀의 범죄로 인해 중범죄 형사 책임을 지게 된 최초의 사례가 되었습니다. 입니다. 이유 중 하나는 범행에 사용된 흉기가 바로 부모가 아이에게 사준 크리스마스 선물이었기 때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잉다지입니다. 입니다. 미국의 디트로이트는 자동차 산업으로 유명한 도시인 동시에 전미에서 치안 상태가 가장 나쁘고 위험 지수가 가장 높은 지역 중 하나입니다. 매년 이곳에서는 셀 수 없이 많은 폭력 범죄가 발생합니다. 그가 있던 미시간주는 총기 문화가 성행하는 곳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높은 범죄율과 대조적으로 미시간주는 영어권 국가 중 가장 먼저 사형제도를 폐지한 지역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야기할 사건은 디트로이트 오클랜드 카운티 옥스퍼드 마을에서 발생해 전 미국을 충격에 빠뜨린 교내 총기 난사 사건입니다. 시간은 2021년 10월 30일 오전 9시경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옥스퍼드 마을의 공립중고등학교인 옥스퍼드 고등학교의 교사와 학생들이 수업을 받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10학년 교실 한 곳에서 교사가 한 학생의 기하학 시험지에서 이상한 점을 발견했습니다. 문제를 하나도 풀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시험지에 섬뜩한 폭력적인 낙서를 가득 그려 놓았던 것입니다. 바로 서두에서 묘사한 그 장면이었습니다. 교사는 사진을 찍어 학교 관리층에 빠르게 전달했습니다. 교감이 왔을 때 학생은 이미 그 무서운 그림과 글자를 모두 고쳐놓았습니다. 우리 고등학교 번지점프했어. 내 삶이 너무 좋아. 여기서 우리 모두 친구야 등으로 바꿔놓은 것입니다. 오전 9시 14분입니다. 그 학생은 교무실로 불려갔습니다. 대화를 나눌 때 그는 매우 순순히 행동했습니다. 자신에 대한 질문을 받자 갑자기 슬픈 표정을 지으며 할머니가 방금 돌아가셨고 집에서 키우던 개가 죽었으며 코로나 기간에 많은 문제가 생겼고 유일한 친구도 학교에 없으며 그저께 밤에 부모님과 싸웠다고 했습니다. 그 무서운 그림들에 대해서는 게임 디자이너가 되고 싶어서 게임을 디자인하는 스케치라고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학교 측은 이 말을 믿지 않았고 자살 위험 평가를 실시한 결과 이 15세 소년에게 뚜렷한 자살 충동이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오전 10시 37분 그 학생의 아버지 제임스와 어머니 제니퍼가 학교에 도착했습니다. 학교 측은 두 사람에게 아이를 데리고 나가 정신과 의사를 만나볼 것을 요구했습니다. 제니퍼는 거절했습니다. 안 돼요. 우리 아직 출근해야 해요 라고 했습니다. 그 학생은 이전에 학교에서 아무런 불량 기록이 없었고 그의 행동도 징계 처분 범위에 해당하지 않아 계속 학교에 남을 수 있었습니다. 가방 검사도 하지 않았습니다. 학교 측은 한 발 물러서 48시간 이내에 반드시 정신과 의사에게 데려갈 것을 요구했습니다. 면담은 빠르게 끝났고 오전 10시 53분 부부는 학교를 떠났습니다. 그러나 아무도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2시간 후 다소 내성적으로 보이던 이 소년이 옛 동창들과 선생님들을 향해 근거리에서 무차별 살육을 벌일 줄은. 정오 12시 51분입니다. 학교 CCTV에는 이선이 남쪽 교동건물 화장실로 들어가는 모습이 찍혔습니다. 잠시 후 그가 다시 나왔을 때는 들어갈 때와 달리 옷을 갈아입었고 손에는 시그사우어 반자동 권총이 들려 있었습니다. 그는 교동 복도를 걸으며 동학들에게 근거리에서 조준 사격을 했습니다. 불과 4분 만에 그는 32발의 총알을 모두 침착하게 쏘았습니다. 영어 음성 내용 생략. 오후 12시 52분 경찰이 첫 번째 신고 전화를 받았고 3분 이내에 현장에 도착했습니다. 이선은 경찰에 포위된 후 무기를 내려놓고 항복했습니다. 경찰은 그가 옷을 갈아입은 남쪽 건물 화장실에서 그의 배낭을 발견했고 그 안에서 90여 페이지 분량의 일기장을 찾아냈습니다. 일기장에는 교내 총기 난사 사건의 모든 세부 사항이 꼼꼼하게 계획되어 있었습니다. 2021년 10월 9일 그는 일기에 이렇게 썼습니다. 나는 온 세상이 나를 기억하기를 갈망한다. 22페이지에는 학교에 가서 총을 쏘고 사람을 죽이고 싶다. 경찰이 올 때까지 계속 쏘다가 그 자리에서 항복하고 감옥에서 여생을 보낼 것이다 라고 썼습니다. 19페이지에는 자살은 너무 비겁하다. 사람들은 나를 잊어버릴 것이다. 나는 이 세상에 어떤 흔적도 남길 수 없다. 유일한 방법은 학교에서 총을 쏘는 것이다. 나는 미시간 역사상 가장 처참한 교내 총기 난사 사건을 일으킬 것이다. 보이는 모든 사람을 쏴 죽이겠다. 첫 번째로 죽임을 당할 사람은 예쁜 여학생이어야 한다. 외모가 뛰어나고 앞날이 촉망되는 여자아이. 그래야 내가 겪고 있는 고통을 그 아이도 겪을 수 있을 테니 라고 썼습니다.
현지 경찰이 단독범 테러 공격이라고 부른 이 교내 총기 난사 사건은 결국 학생 4명이 사망하고 7명이 부상을 입었습니다. 2018년 이후 미국 최대 규모의 교내 총기 난사 사건으로 속보로 보도되자마자 전 미국에서 엄청난 파장을 일으켰습니다. 당시 대통령이던 바이든도 성명을 발표해 사망자와 부상자에 대한 깊은 애도를 표했습니다. 사람들은 분노 속에서 이 참혹한 총기 난사 사건을 저지른 소년 총격범에게 시선을 집중했습니다. 그 학생의 부모는 아들과 함께 살인을 저지르지도 적극적으로 아들의 범행을 도운 것도 아니었지만 검사는 이들을 과실치사 혐의로 기소했습니다. 주된 이유는 부모로서 일반적인 돌봄 의무를 소홀히 했다는 것입니다. 부모가 해야 할 사소한 일들을 제때 했더라면 어쩌면 참사를 막을 수 있었을지도 모른다는 것입니다. 검사들은 전자기기의 데이터, 문자 메시지 및 통화 기록, 소셜미디어 콘텐츠 등 방대한 양의 증거를 수집했습니다. 이 증거들은 이 부부가 어떻게 거듭해서 참사를 막을 수 있는 기회를 놓쳤는지를 대중에게 낱낱이 밝혀주었습니다. 이선은 2006년 4월 플로리다주 애틀랜틱 비치에서 태어났습니다. 어머니 제니퍼는 항상 일에 바빠 거의 집에 없었으며 가정의 주요 수입원이었습니다. 아버지 제임스는 친절했지만 경찰에 의해 지하실에서 대마초를 재배하고 있었던 것이 발견되었습니다. 가족은 현지 지역 사회에 잘 융화되지 못했습니다. 이선이 3, 4세 때 부모는 그를 데리고 워싱턴주 이스카로 이사했습니다. 2014년 이선이 8, 9세가 되었을 때 그는 부모를 따라 미시간주 디트로이트로 이사했습니다. 그 후 몇 번의 이사 끝에 마침내 디트로이트 북쪽 교외에서 약 40마일 떨어진 옥스퍼드 마을에 정착했습니다. 이선의 어린 시절은 이렇게 이곳저곳을 전전하며 보냈습니다. 그는 어릴 때부터 성격이 내성적이었고 학교에서 친구가 거의 없었습니다. 그를 아는 사람들의 평가는 한결같이 매우 조용하다는 것이었습니다. 미국 정신의학 관련 문헌에 게재된 한 연구 데이터에 따르면 어린 시절에 잦은 이사를 경험한 아이들은 정신건강 문제와 행동 문제가 생길 확률이 현저히 높아집니다. 이사 과정에서 아이들의 감정 반응이 더욱 뚜렷하게 나타나는데 익숙한 환경과 친구를 강제로 떠나 새로운 환경에 적응하고 낯선 사람들을 만나야 하기 때문입니다. 이는 아이들 내면 깊숙이 이별에 대한 불안감과 안정감 결여를 낳고 심지어 우울증과 자폐 등의 심리적 문제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이선은 부모를 따라 끊임없이 이사를 다니면서 성격이 점점 더 침울하고 무기력해졌습니다. 옥스퍼드로 이사했을 때 이웃들은 그의 부모가 자주 동시에 외출하며 그를 혼자 집에 남겨두고 스스로 밥을 해먹고 자신을 돌보게 하며 심지어 혼자 밤을 지내기도 한다는 것을 알아차렸습니다. 그에게는 긴급 상황에서 사용할 수 있는 전화기조차 없었기 때문에 무슨 어려운 일이 생기면 이웃에게 도움을 구하러 가야 할 때가 많았습니다. 그의 부모는 일하러 가거나 자신들의 일에 바빠 자신들의 행동이 아이에게 얼마나 큰 영향을 미치는지 전혀 인식하지 못하는 듯 보였습니다. 이렇게 이선은 고독하고 사랑이 결여된 환경 속에서 천천히 성장했습니다. 그의 내면 세계도 점점 더 비틀리고 어두워졌습니다. 14세가 되던 해 이선은 지역 옥스퍼드 고등학교에 입학했습니다. 내성적인 성격 탓에 그는 단체 생활에 제대로 융화되기 어려웠습니다. 이 시기 그는 비교적 친밀한 친구 한 명을 사귀게 되었습니다. 청소년 프라이버시 보호를 위해 인터넷상에서는 이 친구에 대한 어떤 정보도 거의 찾을 수 없습니다. 이선은 친구와 알게 된 후 자신의 내면의 답답함을 털어놓기 시작했습니다. 사건 발생 몇 달 전 두 친한 친구는 서로 약 2만 개의 메시지를 주고받았습니다. 이 메시지들 속에서 이선은 친구에게 5일 동안 고작 17시간밖에 자지 못했고 기분이 매우 나쁘다고 솔직히 털어놓았습니다. 또한 부모에게 병원에 데려가 달라고 요청한 적이 있지만 아버지는 그저 진정제를 주고 참으라고 했다고도 말했습니다. 2021년 4월 5일입니다. 이선은 친구에게 자신이 정신이 무너질 것 같고 911에 도움을 요청하는 것도 고려 중이지만 부모가 크게 화를 낼까봐 걱정된다는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이선의 메시지는 점점 더 어두워졌습니다. 자신이 어린 새를 잔인하게 학대했다며 새를 죽였다고 말했습니다. 더 끔찍한 것은 이선이 새의 머리를 자른 것도 모자라 그것을 자신의 방 항아리에 무려 5개월 동안 보관했다는 것입니다. 그 후 그는 이 항아리를 학교 여자 화장실에 가져갔습니다. 그 항아리가 발견되었을 때 그 여학생들이 얼마나 큰 충격과 심리적 트라우마를 받았을지 상상도 할 수 없습니다. 이것이 아마도 이선이 외부 세계에 보낸 첫 번째 위험 신호였을 것입니다. 범죄 심리학 연구에 따르면 동물학대는 종종 폭력 범죄의 중요한 징후이며 동물학대 과정을 자발적으로 기록하는 것은 더욱 위험한 신호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위험 신호들은 아무런 관심도 받지 못했습니다. 2021년 3월부터 이선이 친구에게 보내는 메시지의 폭력 성향은 더욱 심해졌습니다.
메시지에서 그는 그들이 돌아볼 때 그 눈을 똑바로 바라보면 그들은 이렇게 어린 나이에 자신의 삶이 곧 끝날 것임을 알게 될 것이다. 입니다. 그 느낌은 정말 최고야. 손가락을 그들의 눈구멍에 찔러 넣어 세게 누르면 그들은 고통 속에서 비명을 지를 것이다. 물로 그들의 폐를 가득 채우면 그 고통을, 그 비명을 입니다. 그리고 울부짖으며 공중에서 무력하게 허우적대는 다리를 생각하는 것만으로도 내면의 공허함이 채워진다. 1살짜리나 그보다 좀 더 큰 아이를 보면 먼저 그들을 안고 데려간 다음 절벽 아래로 던지기 전에 마음껏 고문하고 싶다. 입니다. 그들이 무고한지 아닌지는 신경 쓰지 않는다. 입니다. 나에게 있어 무고한 사람을 죽이는 것이나 나쁜 사람을 죽이는 것이나 똑같이 만족감을 준다고 묘사했습니다. 입니다. 이성과 그 친구의 통신은 2021년 10월 말 헬로윈 전후까지 계속되다가 상대방의 가족에 의해 치료기관에 보내지면서 강제로 중단되었습니다. 2021년 초 이선 가족의 생활에 큰 변화가 생겼습니다. 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해 학교가 수시로 휴교하고 온라인 수업으로 전환되었습니다. 오랫동안 혼자 집에 있어야 하는 것은 이선에게 매우 힘든 일이었습니다. 역시 코로나 기간 중 아버지 제임스가 실직하여 배달 일을 시작했습니다. 입니다. 가정의 경제 상황도 어려워지기 시작했고 부부의 다툼이 잦아졌습니다. 악화된 사회적, 가정적 환경이 이선에게 미치는 영향이 서서히 드러났습니다. 그의 15번째 생일이 되기 전입니다. 그는 어머니에게 1년의 문자 메시지를 보내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어머니에게 집에 누군가가 있는 것 같아. 누군가가 욕실에 들어와서 변기를 사용하고 불을 켜놓고 갔어. 엄마인 줄 알았는데 집에 아무도 없어? 집이 텅 비어 있어. 입니다. 이건 그냥 나의 피해망상인지도 몰라. 그런데 언제 집에 와? 라고 문자를 보냈습니다. 약 일주일 후 이선은 또다시 환각을 경험한 것 같았습니다. 입니다. 그는 어머니에게 이런 문자를 보냈습니다. 이 집에 귀신이 있어. 방금 이상한 일이 있었어. 너무 무서워. 동영상도 찍었어. 악마 사진도 있어. 그가 그릇을 던지고 있어. 농담이 아니야. 그가 부엌에 있어. 나 밖에 잠깐 나가 있을게. 입니다. 적어도 문자 한 통만 답해줄 수 있어? 이해하기 어려운 것은 그의 어머니가 이 문자들에 대해 어떤 답장도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아들이 단지 이런 방식으로 관심을 끌려 한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이후 몇 달 동안 이선은 어머니에게 혼자 집에 있을 때 보이는 이상한 것들에 대해 끊임없이 투덜거렸습니다. 이 무렵 그는 살인과 교내 총기 난사 사건을 전문적으로 다루는 웹사이트에 자주 접속하기 시작했습니다. 2021년 11월 한 달 동안 그 웹사이트에 무려 421번이나 접속했으며 특정 구경 총알의 치사율, 총기를 구입할 수 있는 곳, 총격 사건의 평균 대응 시간, 학교에 경찰이 몇 명이나 있는지입니다. 그리고 총기를 소지하고 있는지 등의 정보를 검색했습니다. 또한 총격 사건이 발생한 같은 달, 이선은 옥스퍼드 고등학교의 평면도까지 조회했습니다. 그 밖에도 학교에서 총을 쏠 경우 직면할 수 있는 형벌입니다. 즉 다른 교내 총격 범인이 사형을 선고받은 사례가 있는지입니다. 미시간주의 사형이 있는지 15세가 받을 수 있는 최고 형량 등도 알아보았습니다. 이러한 검색 내용으로 볼 때 이선은 이미 교내 총기 난사 사건을 은밀히 준비하고 있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아버지 제임스는 이선에게 일기에 감정을 표현하도록 독려했으므로 이 일기의 존재를 알고 있었습니다. 비록 두 사람 모두 나중에 몰랐다고 주장했지만 말입니다. 이선은 일기에서 자신이 수년간 어두운 면과 싸웠지만 결국 졌다고 했습니다. 부모는 그의 도움 요청을 무시하고 의사에게도 데려가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이후 검사가 법정에서 제출한 휴대전화 통신 기록에 따르면 이 기간 동안 부부는 사실 아들이 정신적으로 문제가 생겼다는 것을 이미 알고 있었으며 이러한 불안한 행동들에 대해 서로 논의까지 했습니다. 그런데 혼란스러운 것은 무슨 이유에서인지 부부는 아들의 악화되는 정신건강에 관심을 갖기는커녕 오히려 이선이 그토록 원하던 크리스마스 선물을 사주기로 결정했습니다. 바로 권총이었습니다. 2021년 1월 26일 추수감사절 다음날 금요일 이선의 아버지 제임스는 그를 데리고 지역 총기 상점에 가서 시그사우어 9mm 구경 반자동 권총을 구입했습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을 위해 총기를 구매하는 것이 불법임을 알고 있다는 것을 확인하는 상점 제공 문서에 서명했으며 새 총에 안전 자물쇠를 채웠다는 것도 확인했습니다. 그날 저녁 들뜬 이선은 자신의 소셜미디어 페이지에 이 총을 올리며 오늘 나의 새 미인을 얻었다고 적었습니다. 며칠 후 그는 일기에 또 이렇게 썼습니다. 학교에서 범행을 저지르기 전에 아빠가 총알을 어디에 숨겨뒀는지 알아야 한다. 총을 구입한 다음 날인 11월 27일 이선의 어머니는 그를 지역 사격장에 데려가 실탄 사격 연습을 시켰습니다. 미국 연방법은 미성년자의 총기 소지를 금지하고 있지만 미성년자의 사격장 사격 훈련 참여는 예외입니다. 제니퍼는 이선에게 2시간의 사격 시간을 사주었습니다. CCTV 화면에는 그가 능숙하게 총알을 장전하고 안전장치를 풀고 목표물을 조준한 후 빠르게 연속 사격하는 모습이 찍혔습니다.
심지어 코치처럼 어머니에게 사격 기술을 차분하게 지도하기도 했습니다. 그날 저녁 7시경입니다. 제니퍼도 자신의 소셜미디어 페이지에 관역 사진 한 장을 올리며 자녀 활동의 날 아들의 새 크리스마스 선물 테스트라고 적었습니다. 2021년 10월 29일 오전입니다. 사건 발생 하루 전 첫 번째 영어 수업 시간에 교사는 이선이 휴대전화로 총알 관련 정보를 검색하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교사는 매우 경각심을 가지고 이 이상한 행동을 발견한 즉시 학교 관련 부서에 통보했습니다. 이들은 이선과 상담교사를 교무실로 불러 세 사람이 함께 편안한 대화를 나눴습니다. 이후 상담교사는 이선의 어머니에게 음성 메시지를 남겼습니다. 매우 좋은 대화를 나눴으며 이선에게 총과 사격장 사격이 많은 사람의 취미이며 매우 정상적인 일이지만 이런 취미는 집에서 즐기는 것이 좋겠다고 강조했다고 전했습니다. 또한 제니퍼에게 아들이 잘해주었으며 나중에 문제가 생기면 전화하고 즐거운 연휴 보내라고도 했습니다. 제니퍼는 교사의 메시지를 받고 돌아서서 아들에게 진짜야? 학교에서 총알을 검색하다니 라고 물었습니다. 이선은 입니다. 그것 때문에 교무실에 불려갔어. 선생님이 프라이버시를 존중할 줄 모르네. 아무 일도 없고 혼나지 않을 거라고 했어 라고 답했습니다. 제니퍼는 웃기네. 화난 건 아닌데 다음엔 안 들키도록 해? 라고 답했습니다. 그날 저녁 집에 돌아온 후 이선과 부모는 격렬한 다툼을 벌였습니다. 이후 그는 일기에 총기 계획은 내일로 잡혀 있어. 이미 총과 총알을 챙겼다고 적었습니다. 새벽 3시 제니퍼는 휴대전화로 우울증 치료 방법을 검색했습니다. 하지만 이미 너무 늦었습니다. 11월 30일 오전 제니퍼는 교사가 보낸 사진입니다. 즉 이선이 수업 시간에 그린 그 끔찍한 그림들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부부는 학교에 도착한 후 별 문제가 없다고 느끼고 곧 각자 자리를 떴습니다. 제니퍼는 자신이 키우는 말이 아프다는 것이 걱정되어 마구 간 사람들과 저녁에 아들을 데리고 함께 가겠다고 상의하기도 했습니다. 회사로 돌아간 후 그녀는 동료에게 아들을 위해 정신과 의사를 찾아야겠다고 말했습니다. 또 동료에게 아침에 아들이 그린 것을 보여주며 자신이 실패한 엄마 같다고 말했습니다. 점심 12시 20분 그녀는 이선에게 메시지를 보내 무슨 일이 있으면 우리에게 말할 수 있어? 라고 물었습니다. 이선은 알아, 감사해 입니다. 오늘 아침 일은 미안해, 사랑해 라고 답했습니다. 30분 후 이선은 가방을 들고 화장실로 들어갔습니다. 그가 나왔을 때 손에는 이미 그 권총이 들려 있었습니다. 이후 사태는 걷잡을 수 없이 전개되어 전 미국을 충격에 빠뜨린 교내 학살로 이어졌습니다. 사건 당시 불과 15세였던 이선은 1급 살인 4건입니다. 폭행죄, 총기 사용죄 등 24개 혐의로 검사에게 기소되었습니다. 이선은 미성년자였지만 미시간주 법률에 따라 범죄의 심각성과 악질적인 정도를 고려하여 성인으로 기소되어 재판을 받았습니다. 변호인이 법정에서 정신 이상을 이유로 변호했지만 판사는 이선이 폭력에 집착하고 있었으며 사건 발생 전에 총기 난사 사건을 면밀히 계획했다고 판단했습니다. 2022년 10월 24일 이선은 모든 죄를 인정했습니다. 2023년 12월 배심원단은 그의 범행의 유일한 목적이 다른 사람들에게 해를 끼치고 역사상 최대의 총격범으로 이름을 남기는 것이었다고 판단하여 유죄를 선고했습니다. 판사는 그에게 종신형을 선고했으며 영구적으로 가석방은 불가합니다. 미시간주는 이미 사형 제도를 폐지했으므로 이것이 그가 받을 수 있는 가장 엄한 판결입니다. 이 판결로 그는 2012년 미국 대법원의 미성년자 범죄에 대한 종신형 선고 불가 결정 이후 종신형의 가석방 불가를 선고받은 최초의 미성년자가 되었습니다. 이선의 영어 발언 내용 생략입니다. 총기 난사 참사가 발생한 후 사태가 걷잡을 수 없게 될 것을 예감한 부모는 서둘러 아들의 은행 계좌를 비우고 모든 가족 통신 기록과 문자 메시지 기록을 삭제한 후 도주했습니다. 4일 후 이 부부는 디트로이트의 한 친구 예술 작업실에서 경찰에 체포되었습니다. 경찰이 집을 수색했을 때 이선의 두 침실은 엉망진창이었고 더러운 옷과 쓰레기가 싼더미처럼 쌓여 있었습니다. 더 눈길을 끈 것은 이선이 범행에 사용한 권총의 총기 상자가 어머니의 침대 위에 놓여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총기 상자를 잠그기 위해 딸려온 자물쇠는 비닐 테이프로 꽁꽁 쌓인 채 개봉된 흔적이 없었습니다. 이선의 일기 내용과 모든 범죄 증거를 종합한 경찰은 이선의 부모가 옥스퍼드 고등학교 총기 난사 사건에 대해 피할 수 없는 중대한 형사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검사는 총기 부적절 보관, 자녀의 총기 접근 방치입니다. 일상적인 양육 과정에서 아들의 악화되는 정신 상태를 무시하고 예측 가능한 위험을 예방하기 위한 합리적인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것을 이유로 이선의 부모를 4건의 과실치사 혐의로 기소했습니다. 이선은 범행 당시 미성년자였지만 이미 충분한 증거가 있어 그가 오랫동안 계획하고 모든 사람을 속여 총기 난사 사건을 저질렀다는 것이 입증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성인으로 재판을 받았습니다. 그렇다면 그의 부모는 자신의 아이가 성인처럼 행동한 것에 대해서도 형사 책임을 져야 할까요?
부모의 변호인은 이 부부가 자신의 아이가 살인을 저지르려 한다는 것을 몰랐으며 자신들이 알지 못했던 일을 막을 수는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입니다. 자녀를 잘 알지 못하고 충분히 관심을 갖지 않거나 훈육이 엄격하지 않은 부모라고 할 수는 있지만 이런 부모는 세상에 너무 많다고 했습니다. 실패한 부모를 유죄로 하려면 그 기준은 어디에 있냐고도 했습니다. 입니다. 이러한 어려운 점들에 대해 검사는 몇 가지 측면에 중점을 두었습니다. 우선 아들의 휴대전화나 일기를 보지 못했고 아이가 총기 난사 사건을 저지를 동기가 있다는 것을 몰랐다고 아무리 주장해도 입니다. 적어도 사건 당일 아침 처음으로 학교에 불려갔을 때 이선이 그린 교내 총기 난사와 관련된 폭력적인 그림과 글을 보았을 것이고 위험 신호는 이미 매우 명확했습니다. 그럼에도 그들은 아이를 학교에서 데려가지 않았습니다. 다음으로 총기 구매와 보관 문제입니다. 그들은 법정에서 그 권총이 아들을 위해 산 것이 아니며 평소에 총을 숨겨놓았는데 사건 발생 전에 아들이 몰래 가져간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사건 당시 미시간주에는 엄격한 총기 보관법이 없었으므로 집에 있는 탁자 위에 총을 놓아두어도 그 행위 자체는 당시에는 불법이 아니었다고도 했습니다. 하지만 검사는 이선이든 그의 어머니든 소셜미디어에 그 총이 이선 본인에게 준 선물이라고 올렸다는 것을 지적했습니다. 또한 당시 미시간주에 총기 보관법이 있었든 더 없었든 부부는 사실상 총기를 제대로 보관하지 않았고 총에 자물쇠를 채우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자물쇠를 채우는 행동은 불과 10여 초면 되는 일인데 분명히 그들은 그 10여 초조차 쓰지 않으려 했다는 것입니다. 심지어 사건 발생 며칠 전에는 아이를 사격장에 데려가 연습까지 시켰습니다. 이러한 행동들은 사실상 그가 쉽게 무기와 탄약을 구할 수 있도록 한 것입니다. 더불어 아이의 심각한 정신 상태를 제때 파악하고 조치를 취하지 못한 것이 사실상 중대한 과실을 초래하여 4명이 사망하고 여러 명이 부상을 입는 결과를 낳았습니다. 2024년 2월과 4월 12명의 배심원이 만장일치로 제임스와 제니퍼의 4개 혐의 모두 유죄로 판단했습니다. 두 사람은 15년 유기징역을 선고받았으며 10년 복역 후 가석방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미시간주 과실치사죄의 최고 형량입니다. 이로써 이 역사적 의미를 지닌 사건은 마침내 막을 내렸습니다. 이 사건은 미국에서 대규모 교내 총기 난사 사건 가해자의 부모에게 형사 책임을 처음으로 물은 사례로 기록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확실히 몇 가지 긍정적인 영향을 가져왔습니다. 판례로서 이후 유사한 사건의 판결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이 판결은 사회 각계의 관심과 격렬한 논쟁도 불러일으켰습니다. 부모 책임에 대한 형사 기소가 억제력을 형성하여 미래의 유사한 비극이 반복되는 것을 막을 수 있다고 보는 사람들이 있는 반면 가해자가 미성년자로서 이미 성인으로 판결을 받은 마당에 부모가 원래 감호 과실로 부담해야 할 민사 책임에 과실치사의 형사 책임을 추가해야 하는지를 의문시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또한 자녀의 범죄 행위에 대한 책임을 부모에게까지 확대하여 유죄로 하면 양육이 매우 위험 부담이 높은 행위가 되는 것은 아닌지 우려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실제로 미국 다른 주의 사건에서도 검사들이 유사한 방식으로 총기 난사 사건에서 미성년자 가해자의 부모를 기소하기 시작했습니다. 형량을 낮추기 위해 자진 유죄를 인정하는 피고인도 적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모든 가해자의 부모가 형사 유죄 판결을 받는 것은 아닙니다. 미시간 사건에서 이 부부의 구체적인 행동이 충분히 전형적이었기 때문이며 그 정도까지 소홀하기도 사실 쉬운 일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판례가 가져올 영향은 있겠지만 현실에서는 그렇게 크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는 이 부부가 전통적인 의미에 극악무도한 사람들은 아니라는 것을 인정해야 합니다. 미국에는 이런 비슷한 부모가 너무 많습니다. 모두 자신들은 총기를 잘 관리하고 있다고 말하지만 자녀들 대부분은 5분 이내에 잠겨있지 않은 총을 구할 수 있습니다. 총기 문화가 성행하는 환경에서 아이의 정신 문제에 대해 태평스럽고 요행을 바라는 자세입니다. 학교에 거듭된 경고에도 거듭 미루는 행동이 참사를 불러일으킨 것입니다. 비록 현지 정신의료기관의 자원이 부족하거나 정신치료가 오랜 치료 과정을 거쳐야 하더라도 사실 많은 경우 부모가 아이들의 문제와 요구에 관심을 가지고 진정으로 관심을 갖기 시작하면 사랑을 느낀 아이들은 이미 치유의 과정에 들어서게 됩니다. 부모가 아이의 말을 들어주기를 거부하면 결국 사회가 그 아이의 심판자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상으로 이번 편의 모든 내용을 마칩니다. 마지막으로 좋아요와 구독 잊지 마세요. 안녕히 계세요.